네, 파인드 칼리지 학부의 전영철입니다. 우선 저는 그 술이라는 트렌드가 대학과 만나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산동에 뭔가 새로운 그 활력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이볼 축제를 어떻게 디벨로핑 할 것인가 보다는 뭔가 공간에 대한 그 확산, 그리고 우산동을 바라보는 시각 다시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골목 상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러한 그 공간 자체는 놔두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팝업 공간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성수동에 현대자동차가 그 쇼케이스 공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간이 자동차를 홍보하는 공간이 아니고 대학생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뭐 그런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공간에 대한 관념 이것들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팝업 공간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존 비즈니스 공간조차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공간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사례하고요. 그리고 국내 골목 상권의 몇 가지 변화하는 그 사례, 그리고 지역과 대학의 그 상생 사례가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2015년 전후로부터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들고 저희가 이제 하이볼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상지대와 우산동이 같이 창조해 나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쓸세권이 떴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골목밖에 못 나갔던 거고요. 이걸 이제 우리는 15분 생활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건 그 지역의 컨텐츠가 있을 때 이게 이제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산동은 외곽에 이제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그리고 상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앙동 맥주 축제나 아니면 우산동 하이볼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메타버스 그리고 이벤트, 국회나 아트 마켓 뭐 이런 공간으로 가고 있지만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류 관련된 트렌드를 봤습니다. 하이볼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수가 약해지는 그런 술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덴마크 그 캠맥인 켈리 이게 이제 하이트 맥주를 통해서 시판되고 있는데 이게 일본산 슈퍼 아사이드라인가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의 다음 브랜드로 이렇게 겹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볼과 생맥주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산동에서 사실은 원주 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 해식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도 저도 이제 우산동 가서 봤습니다. 뭐냐면 지금 런던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피쉬앤칩스에다가 이제 맥주 마시는 생맥주 마시는 게 그 펀문화인데 그 혁신도시나 이런 데 가보면 관광공사 특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들 회식 때 상사들은 돈 내기 겁난다. 이게 비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빨리 집에 가야 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는데 붙잡고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런던에서 하고 있는 건물 바깥에 스탠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빠이빠이 하는 그런 문화를 혁신도시 그 공사 직원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학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산동이 다음 버전은 살짝 그렇게 준비를 해도 이건 메시지를 어떻게 발신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한 16일 동안 있으면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이제 기우현이라고 역 앞에서 그 자리가 없으니까 허름한 술집인데 높은데 변압기 위에서 맥주하고 닭꼬치를 놓고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굉장히 평화롭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우리가 이제 태동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해외 팝업 공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플라즈 코펜하겐이라고 코펜하겐에 있는 공간인데 옛날 전통시장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다 건물을 하나 놓고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0년간의 준비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런던의 팝 브릭톤이라고 역시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빈티지 공간, 그래서 중국 콘텐츠를 어떻게 이제 교류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항만창고에 집적한 로테르담의 음식 스타트업인데요. 지금 그 우산천을 보니까 옛날 터미널 공간에서 지금 이제 도시대행센터가 있는 그 공간을 보면 이런 공간의 아우라가 나옵니다. 뷰가 우산천 개방하천과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경관을 연출하느냐 그 차원에서는 지금도 훌륭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요소를 좀 더 하면 그런 그 공간성, 장소성이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테르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예술가들이 도시 재생을 하면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음식점으로 인해서 이제 밀려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팝콘도 팔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음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여기서 또 키워드 하나가 다양성과 통일성 얘기를 하는데 통일감을 얘기하는데 기업가의 집합체다. 그래서 새로운 스타트업의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트리트 컬처를 복원한 코펜하겐의 레펜이라는 공간인데요. 수변 공간과 항구의 그런 모습들이 얹혀져 있고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개방감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 이게 이제 키워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음식이나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슬로에 보면 비파라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굉장히 큰 창고인데 창고의 개방감은 그대로 놔두고 바깥에 이제 그래피티나 이런 그림 형태를 통해서 장치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개방감을 살려서 여러 가지 공간들이 수시로 변할 수 있도록 그런 열린 장치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창고로 활용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리고 한 300명 내지 500명 먹을 수 있는 공간에 그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11개의 푸드 스탠드를 위치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킴포크 스타일의 그 포틀랜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화는 그 이 푸드 트럭을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600개 넘는 프로젝트가 푸드카트가 운영되고 있고요. 장기간 동안에 머무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법화 시켜 놓고 이런 장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은 아마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더 현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공간과 같은 건축가가 태국 방콕에 만든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현대 서울에서 요즘 트렌드로 얘기하는 게 푸드코트에 푸드트럭이 들어가서 이걸 수시로 트렌드에 따라서 넣고 빼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 태국에서는 전통 문화인 그 포장마차 수레를 갖다가 이타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가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더 현대와 마찬가지로 지하 1층에 태국의 그런 길거리 음식을 좀 고급 백화점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트렌드는 우리가 평상시에 즐기는 일상의 문화를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즐기느냐, 뭐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커먼그라운드, 그 사례입니다. 건국대에 위치를 했고, 처음에는 조금 이제 활성화가 안 됐는데, 서울숲이 생기면서 독자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선로에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생하고 있는 포장마차를 주말 마켓 이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항구의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산동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겠지만 뭔가 좀 트렌드에 맞는 커피숍 하나가 들어오면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타라로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그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은 블루보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서도 이미 검증이 되고 있고 제주도에도 그 삼교리에 들어가면서 교리에 이 블루보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엄청난 집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산동에 하나 정도 유치를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비즈니스 공간, 호텔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가장 그 유명한, 그리고 동경올림픽 때 일본의 전통 여관을 도쿄에 만들었던 호시노야 그룹인데요. 이 그룹이 최근에 오사카나 구마모토, 그리고 여기 아사히가와에 비즈니스 호텔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 호텔을 간편한 비즈니스 호텔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가면 새로운 리조트 문화가 도시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고 지역의 음식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이런 지도를 펼쳐놓고 그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 8시에서 8시 반이면 그 어린이들과 부모가 참여하는 동물원 학교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칵테일을 무료로 주는 시간이 또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굉장히 가변적으로 쓰면서 그 단순한 로비가 그러한 확장의 공간으로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 같은 데서는 이런 불멍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텔 룸이 굉장히 고급 이미지가 아니고 그런 동물 그 캐릭터를 안고 잘 수 있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는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골목 상권 중에서 제가 조금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사례는 충주에 있는 관악길입니다. 원주와 같이 가명이 있었던 데고요. 여기는 이제 목관화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상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곳에 그 커피점이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린이 미술학원 그리고 여행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한 7개 그 골목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을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핫플레이스보다는 좀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이 공간을 브랜딩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이 공간에 대한 평판, 레퓨테이션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리고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수평적으로 어떻게 확장할 건가, 그리고 보조금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우산동으로 가져오게 되면 경쟁보다는 상생, 그리고 우산동이 이제 상권 상인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분파되고 있는데 우산동이라는 브랜드 밑에 전체적인 하나의 상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플리마켓도 많이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청와대 서쪽 있는 서촌 통인시장이 있는 공간인데요. 이쪽에 재밌는 친구가 최근에 이제 골목 여행, 뭐 동네 여행이라는 컨셉을 띄우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자기 돈을 들여서 영국에 있는 제니스 파크라는 그 펜으로 지도를 그리는 친구하고 협업을 해서 서촌 지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가게에다가 거의 뭐 한 3m 그 정도 지도를 아예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2, 3천 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는 지도라는 컨텐츠 하나가 어떻게 지역을 바꿀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학과나 뭐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지도를 한번 먹거리 지도, 뭐 멋지도, 이런 카페 지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대학의 상생 사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에서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대 중반경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상권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가 이미 고민을 많이 했고, 일부는 이미 저희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좀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는 골목상권 마케터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그런 협업 프로젝트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4개 대학, 여기는 이제 신촌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를 어떻게 지역대학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서 활성화시킬 건가. 그래서 뭐 상권 활성화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령자층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와 광진구가 있는 그쪽 상권에서는 굿즈를 개발하는, 그래서 뭐 카페나 만화방, 뭐 여기 상점을 통해서 굿즈를 개발한 사례인데 뭐 효과는 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대와 부천시의 골목상권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산동이나 이 하이볼 축제를 통해서 상지대학교하고 우산동은 저는 공동 창조, 뭐 코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대학과 공공부문, 그리고 이제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산동 상인회에서도 사실은 우산동 그 24시간 정주하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대학이 그 1,400명 정도로 기숙사 수용 인원을 확대하면서 그 인원이 사실은 슬세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밤 10시, 12시를 가리지 않고 아마 그 우산동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 그 사례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배달이나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 인원과 어떻게 교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이나 뭐 이런 소오피스, 문화예술지구, 팝업 스토어, 그다음에 산관학, 학과 교과 과정 속에서의 그런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학과 워터프런트를 어떻게 연계하는가. 그래서 우산천이 열리면 태장동과 단계동, 그다음에 학성동에서도 이 주민들이 우산천에서 산책을 하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리고 이 녹지축은 상지대에서 앞으로는 정지틀까지 가면서 큰 그 상권은 정지틀과 우산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만들어갈 건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계절 동안 방학 기간 동안에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에 이제 기숙사도 이제 늘어나면서 오피스텔도 많이 비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일부 게스트하우스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즈니스 호텔이 약 20개 정도 늘어났는데 객실 점유율은 7, 80%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심평원이나 건강보험에 있는 여성 직원들이 친구들이 오면 집으로 안 데려가고 비즈니스 호텔에서 재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친구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굳이 원룸을 고집하지 말고 마을형 호텔의 게스트하우스를 좀 고민하는 방법. 왜냐하면 이미 세탁방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서서히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은 학교 자체를 오픈 캠퍼스로 가져가면서 도서관, 주차장,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회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종합운동장 트랙을 야간에도 개방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문화예술 공간, 그러면서 예산은 이제 토요문화학교나 이런 바우처 사업 예산을 학교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산동에서는 창업 인큐베이션, 그다음에 이제 워케이션이나 이런 개념, 마을 호텔, 그리고 대학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축제 및 이벤트, 그리고 우산동의 골목 상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